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작가일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셰익스피어는 지금으로부터 450여 년 전인 156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극작가이자 시인으로 활동을 했고, 생전에 이미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극작가로 불려졌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그 중에서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햄릿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인간 내면을 통찰한 걸작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희곡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로 인해서 영국의 현대 언어가 비로소 체계를 갖췄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1500년대 중반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영국은 이때 부흥기를 맞아서 대단히 역동적인 시대였고요. 문학도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토대 위에서 영국 문학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햄릿의 무대는 영국이 아닙니다.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왕자인 햄릿은 선왕이 죽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머니와 자기의 삼촌, 어머니와 아버지의 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새롭게 왕이 된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에게 대학으로 돌아가지 말고 덴마크에서 자기와 같이 있자고 종용합니다. 그런데 햄릿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남편의 동생과 결혼한 어머니를 보는 것이 지겹고 또 역겨웠답니다. 세상이 잡초만 가득한 퇴락하는 정원 같았고, 본성이 조잡한 것들로 꽉 채워진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햄릿의 대학교 친구인 호레이쇼가 햄릿이 있던 성에 경비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햄릿의 아버지인 유령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이 나타났는데 선왕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났다면 무언가 감춰진 그런 범죄가 있었고, 혹시 그것을 자기한테 말해주려고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귀신이 나타났다는 성루로 올라갑니다. 햄릿이 등장하자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햄릿한테 이야기합니다. 독사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내 동생이 귀에 독을 부었기 때문에 죽었다. 나는 생명, 왕관, 왕비를 빼앗기고 여기에 더해서 고해성사도 없이 죽어서 속죄하지도 못하고 심판대에 보내졌다. 덴마크 왕의 침실이 음욕과 저주를 부르는 상피 붙는 잠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거라. 그러나 이번 일을 추진하더라도 내 마음을 더럽히거나 내 어미에 대한 계략을 꾸미지는 말아라. 그녀는 자기 가슴을 찌르는 가시에 맡겨두거라. 잘 있거라. 날 잊지 말거라. 하고 유령이 사라집니다. 이 말을 들은 햄릿은 하늘에 맹세코 잊지 않겠다. 오, 최고로 악독한 여자여. 오, 악당 웃음 짓는 괘씸한 악당. 사람이 웃고 웃으면서 악당일 수 있음을 기억하겠다고 부르짖습니다. 이후에 햄릿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마치 실성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왕이 끊임없이 햄릿을 의심하고 감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수를 하려면 햄릿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햄릿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햄릿을 가까이 두는 것이 불안해서 햄릿을 영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영국 왕에게 밀서를 보내서 햄릿을 죽여라 라고 합니다. 이 밀서를 알게 된 햄릿이 밀서를 가져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밀서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클로디우스 왕을 죽이기 위해서 덴마크로 다시 돌아갑니다. 햄릿의 연인인 오피리어의 아버지인 폴로니어스는 왕비에게 햄릿을 불러 엄하게 꾸짖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햄릿이 오자 폴로니어스는 휘장 뒤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햄릿은 어머니이자 왕비인 거트루드와 언쟁을 하다 휘장 뒤에 숨어있던 폴로니어스를 왕으로 알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때 왕비의 방에
유령이 나타나서 햄릿과 대화를 하지만 왕비는 유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햄릿을 보면서 햄릿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플로니오스의 죽음을 전해들은 플로니오스의 아들 레오티스는 햄릿과 결투를 하겠다고 합니다. 클로디우스 왕은 이 기회에 햄릿을 죽이기 위해서 레오티즈의 검에 독을 묻히도록 하고 햄릿이 마실 포도주에 독을 탑니다. 칼로 찔러서 죽을 수도 있고 혹시 햄릿이 이기더라도 포도주를 마시면 햄릿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투 당일날 햄릿과 레오티즈는 혼전 중에 칼을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햄릿이 찌른 칼에 레오티즈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햄릿이 마실 포도주는 어머니 거트루드 왕비가 대신 마시고 죽습니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 레오티즈는 왕비가 독살됐고 독 묻은 칼에 찔린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이라고 햄릿에게 알려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햄릿이 그 칼을 들어 왕을 찔러서 죽입니다. 햄릿의 여인 오피리아는 아버지가 햄릿에게 죽었다고 얘기를 듣자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클로디우스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한 거트루드, 햄릿의 연인 오피리아, 재상 플로니오스와 그의 아들 레오티스 등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 비극은 끝이 납니다. 재상 플로니오스의 아들 레오티스가 클로디우스 왕의 대관식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려고 하자 아버지 플로니오스가 레오티스에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세상 사는 교훈을 말해주는데, 내 생각을 발설하지 말아라. 절도 없는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말고 친절하되 절대로 천박해지지 말거라. 친구로 받아들였으면 내 영혼의 쇠고리를 잡아매거라. 귀는 모두에게 열고 입은 소수에게만 열어라.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되 판단은 보류해라. 또 이런 얘기도 해줍니다. 지갑의 두께만큼 비싼 고급으로 사입되 요란하지 않게, 야하지 않게 입어라. 돈은 꾸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아라. 빚 때문에 돈과 친구를 모두 잃게 된다. 돈을 빌리면 절약심이 무뎌진다.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진실되거라.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450년 전의 영국이 아니고 마치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진행되는 얘기라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대화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진한 공감을 주고 있는 대화로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셰익스피어가 문학에만 빠진 책상 물림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선 작가임을 알게 해주는 대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클로디우스 왕이 햄릿이 정말 실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햄릿을 불렀을 때 햄릿이 선왕의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To be or not to be라는 아주 유명한 방백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To be or not to be는 흔히 죽느냐 사느냐로 많이 번역되지만 역자 최종철 교수는 있음이냐 없음이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번역과는 좀 다르죠. To be or not to be를 생사의 선택으로 보기보다는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등 존재론적 의미로 읽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햄릿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죠. 선택의 갈등은 극 중에서는 광기로 나타납니다. 햄릿의 극중 인물들은 모두 이분법적인 구분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입체적인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햄릿은 광기 속에서도 닥친 상황을 인식하고 타개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로 결국 선택을 하고 명예로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비극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선명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햄릿으로 분한 연극이 공연되어 다시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450년 전쯤에 영국에서 쓰여졌고 또 번역이 된 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언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언어도 아니고 그런 문장도 문체도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좀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이질감도 적잖이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은 외국어로 된 고전을 읽을 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원어로 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느낌이 훨씬 덜하겠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글들을 읽을 때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품들에서 보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감성들을 읽는 데는 이 책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워낙에 유명해서 책 제목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책을 들어서 읽어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책방에만 꽂아놓지 마시고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고전이 고전으로 평가받는 데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